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8명 발생을 했습니다. 나흘 연속 4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나왔고요. 사망자도 10명이 나왔는데 오늘 상황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검사 건수가 수요일부터 계속 늘지가 않고 이거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성자 비율은 검사 양성자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때 서울에서 피크일 경우에 전체 발생에서 83%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서울에서 많이 나왔던 게 서울에서 다소 줄어들면서 지방에 나온다. 이 얘기는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 나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88명이 나왔고 사망자도 10명이 나왔는데 이제 설 교수님은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강 기자님도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거리두기 완화를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고 방금도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관심사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를 할지였고 또 다른 하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정도로 완화할지 여부였는데 그냥 거리두기 자체도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사적 모임 금지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만큼 방역 당국이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있어서도 대중들도 좀 무감각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상향해도 이게 과연 지켜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저는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카페라든지 시장을 가보게 되면 또는 식당을 가보게 되면 긴장이 많이 이완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 400명 또 500명 초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단계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오늘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단계를 높인다고 해도 방역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향후에는 어느 정도 통제만 된다고 하면 완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완화 기조로 가게 되면은 확진자는 사실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하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서 이 위험 구간을 돌파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에 있어서 이 완화 기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 문제가 앞으로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망자도 오늘 10명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거나 계속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는 크게 두 계층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고령자, 그 다음에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속도를 높여야 되는 1차 위험군이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는가 하는 것이 향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아마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바로 의료진, 간호사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혼신이 없었으면 사실 1년이 넘는 시간 우리가 버티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분을 연결을 해서 현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는데 현장에서 간호사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현재 백신을 맞은 사람이 오늘 54만여 명으로 아직 전 국민의 1%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부분의 백신 주사를 놓는 거는 간호사들이 지금 안전하게 접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3월부터 전국의 각 시, 군구 250개 접종센터에서 백신 주사를 놓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의 10개 간호교육 인력치료교육센터에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5개 백신에 대한 지식과 주사 놓는 술기를 보건소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금 잘 실시하게 됩니다. 네. 정말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의료진 분들도 접종을 현재 받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받고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다라는 한 후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의료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받고 나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나요? 지금 백신 주사를 맞은 간호사들 중에서 오한이나 발열, 근육통 같은 이상 반응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개개의 병원에 일률적으로 휴식을 주라고 요청하기는 어렵고, 협회는 접종 후에 일정 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에서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다루도록 하고요. 늘 얘기가 나오는 게 간호사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처우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간호사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크므로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도 갖춰 있지 않다는 거죠. 작년에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작년에 5월분까지 위험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도 위험수당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작년 6월 이후에 위험수당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야가 정당 차원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영웅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라는 제목의 수기집을 발간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간호사가 고생한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 어떻게 간호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우리 간호사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환자를 돌보고 헌신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이 수기집을 한번 읽어보시면 간호사의 헌신과 사명감이 교과서에서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코로나 사태에서 최일선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누구보다 각별하게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선방한 것은 우리 전체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의 동참과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본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라 은퇴 간호사나 퇴직 간호사 너나 없이 코로나가 감염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러한 그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병원으로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는 한 4천여 명이 자원을 했고 수도권에는 8천여 명이나 자원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감염병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합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거꾸로 현장에 들어가서 환자를 간호해야 합니다. 간호사들은 이렇게 거꾸로의 삶을 사는 의료인입니다. 이러한 사명감과 헌신의 삶을 사는 간호사들이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간호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위기 때 더 크게 존재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좀 웃으면서 일하실 수 있게 처우가 이런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백신을 맞았을 때 뭔가 휴가를 주는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대한간호협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일수록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뭐 발열이라든가 오한이라든가 근육통과 같은 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상 반응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하루나 이틀 정도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에서는 아예 이참에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게끔 하지 말고 네. 백신을 접종한 후에 뭐 짧으면 하루 그리고 뭐 충분하다면 한 이틀 정도 백신 휴가를 주는 방안을 일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 일단은 질병관리청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등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고용노동부 등과 의논을 해서 실제로 뭐 2분기 정도에 이런 백신 후 이틀 정도의 휴가를 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백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네, 보이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한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후반 이후가 되면은 백신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40대 초반부터 그 이하가 백신 부작용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괄적으로 백신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런 휴가를 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백신 접종을 꺼려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수용성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아이디어를 또 우리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설대 교수님과 제가 제안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어떤 공식적인 정부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의료진들이 상당히 지쳐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 반응을 강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병원에 나와서 환자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환자를 돌보게 될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오히려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있어서의 수용성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료진은 생명과 직결된 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료한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 상태로 환자를 돌본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신속히 아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 휴가를 빨리 만들어야겠군요. 그런데 이제 의료진 분들이 현재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후기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재활의학과 의사가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한, 발열 때문에 자다가 깰 정도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의사는 독감 백신 때와 비슷하다 이런 후기가 있던데 이게 이상 반응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작용이다라고 영상을 올리신 분은 재활의학과 의사셨고요. 그리고 또 독감 백신 때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올리신 분은 이제 외과 그리고 예방의학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님께서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글들을 올리거나 혹은 이런 글이나 영상을 올릴 때 본인이 의료진이긴 합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이상 반응이잖아요. 지금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독감 백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접종 후에 뭐 오한이라던가 발열이라던가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 사례는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건 일반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개개인마다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인데도 사실은 별로 이상 반응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영상을 올리신 분처럼 생각보다 좀 심한 부작용을 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가지고 예. 백신을 접종했더니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작용을 겪었다 하면서 그러면 의사가 올렸고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시민들에게 네네. 약간 공포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의료진이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요, 교수님. 예, 이제 제가 보건데 지금 대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김모 의사분, 이분은 이제 40대 초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도 SNS나 또는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의사라고 하는 직함, 또 가운이 주는 무게,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얘기하는 것과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파급 효과 내지 무게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아주 주관적인 본인의 몸에 나타난 현상, 그것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상당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의 비전문가가 자신의 상황을 올리는 것과 의료진이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오히려 의사협회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중앙에서 좀 뭔가 좀 통제가 필요하다 네.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의사와 가운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책임감, 그 다음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사협회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국민 일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좀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공문 내지 교육 또는 어떤 이런 자제 당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내용도 틀렸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네, 이제 대구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재활학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재활학과 의사가 사실은 감염내과 의사나 혹은 역학을 전공한 의사 혹은 백신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의사긴 하지만은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 말을 접한 시민들은 의사라고 하는 직함이 주는 신뢰 때문에 예. 그래서 뭔가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백신 부작용은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이자 백신 그리고 모더나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흔히 거론되는 오한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근육통은 몸의 면역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의 그 부가 아니 부차가 아니라 예. 부차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작용이라고 할 때 그 부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의료진들이 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해당되는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글을 올리실 때는 직업에 대한 무게감을 좀 느끼신 상태에서 글을 올리고 또 언론도 문제겠죠. 그거를 그냥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여기저기 퍼뜨리는 그런 보도도 문제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시민분들이 똑똑해져서 알아서 그걸 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예.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앵커께서 이제 언론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 기관 통신사에서 오스트리아의 아스트라제네카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예. 보도를 냈는데 이게 기관 통신이다 보니까 다른 언론에서 이제 그냥 무차별 확산을 했어요, 이게. 그러는데 막상 내용을 열어보니까 특정 라트, 그러니까 특정 라트라고 하면
같은 날 생산된 같은 물량이라서 이름표가 같이 붙여져 있지만은 다른 병에 담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정 라트에 대해서 사망 사례가 생겨서 그 사망 사례 때문에 그것은 단지 백신 접종을 중지를 하고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계속 백신이 접종 중인데도 이 기관 통신사가 마치 그 국가 전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되어서 통째로 백신 접종이 중단된 것처럼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그걸 다루기도 했죠, 이 시간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다른 언론에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슬쩍 그 기관 통신사가 좀 더 심층적인 보도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어떤 진영 논리에 있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호재다 싶어가지고 이걸 퍼다 나르면서 어제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언론이 2차, 3차 검증을 하고 보다 바른 과학에 입각한 그런 언론 보도의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해주신 사례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한 사람이 혈전이 생겨서 사망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정 일자에 제조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만 접종을 중지를 하고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팩트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혈전이 생겨가지고 사망한 사례들이 몇 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의 대규모 접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곳에서 대규모 접종하는 과정에서 혈전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의약품 안전청 EMA 같은 경우에도 백신과 혈전을 통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고 큰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다음에 지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식약처인 EMA 또 WHO에서도 백신과의 직접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다소 그 국가가 가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 suspend, 완전히 스탑하는 게 아니라 일부 중지를 한 상황에서 지켜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스트라제네카 로트는 계속 접종 중에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또 원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유럽 나라들이 65세 이상 혹은 50대 이상에 대해서 접종 중단을 했잖아요. 그 접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유럽 시민들에게도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이 혹시 문제가 있는 백신은 아닌가 하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백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가 막상 백신 접종을 시작해 보니까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시민들의 수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오스트리아 정부 같은 곳에서 일부 물량에 대해서 접종을 잠시 중단하고 지켜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첫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심어지는 게 중요한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문제없는 그 백신들은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